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한국어라는 것을 네.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글이 원래는 경시되던 언어였지만 오히려 한글의 위치를 더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어 협회가 네.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민족적인 언어 아이덴티티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런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죠.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우리가 언어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지식을 또 가져오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최 교수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다음 주에 합시다라고 한 게 바로 일본인 때문에, 일본 식민주의 때문에, 네. 제국주의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한반도 전체요. 그렇죠. 타이완 섬에 있는, 그러니까 타이완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일본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가 됐었었죠. 왜냐하면 통치제의 언어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 한국은 어땠습니까? 네, 말 그대로 국어가 됐습니다. 저희가 흔히 세계 공용어라고 그러면 영어. 네. 그리고 영어를 지금 전 세계가 다 이제 정치, 경제, 외교의 언어로 사용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거든요. 공용어다. 굉장히 어려운 말. 네, 링구아 프랑카. 근데 프랑카라고 우리는 보통은 쓰지요. 그게 예. 공용어, 공통어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제 순화해서 번역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링구아 프랑카라는 것이 유럽에서의 라틴어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언어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특히 기독교라는 문화를 중심으로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의 유럽 문화권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와 라틴어 기반에 네.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그것이 한문이 됩니다. 네. 불교 그리고 한자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전통적인 언어의 구조를 일순간에 뒤집어 버린 사건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타이완에서 원래 처음부터 일본어 외에는 쓰지 말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한국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타이완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원주민족이 서로 다 다른 언어를 써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 내 거 써라라고 할 수 있는데 원주민족은 원래 여기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이랑 성격상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의 집, 자기의 사냥터 이걸 지키는 데에는 더 누구보다도 더 힘을 많이 쓴 게 바로 원주민족인데 네. 원주민족한테 그 언어 바꿔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쉽지 거예요. 않죠. 그리고 그때 또 많은 그런 충돌이 있었었잖아요. 네. 일본이 왔다 그래서 항일 전쟁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땐 그건 아니지만 네. 아주 작은 이런 전투 지역에서의 이런 건 그런 한 게 항일 운동들이 원주 있었죠. 민족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원주 우서 민족. 사건이라던가. 예, 이런 우선은 그 것들. 너무 네. 심했죠. 뭐 이런 거 무단서 사건도 있고 네.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원주민족이랑 상관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원주민족에게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깊은 경의를 표하는데 언어 자체도 마찬가지로 원주민족은 자기네 언어를 쭉 썼었어요. 그럼 한국은 네.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하는 수 없이 그렇죠. 나라 뺏겼잖아요. 그렇죠? 정치, 뭐 경찰권, 군사권 다 뺏겨버려서 네. 언어까지 이제 다 뺏기게 되는데 네. 언어가 없으면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는 그 그러니까 생각해요. 언어를 이제 말살하는 정책을 쓴 건데요. 그렇죠. 그 아주 사실은 나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언어 말살이라고까지는 초반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식민지를 획득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스스로 이걸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식민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제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911년에 일본이 제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식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의사소통이고 네, 커뮤니케이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언어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조선처럼 문화적인 아이덴티티가 강하고 정통이 있는 곳은 언어를 일단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가 되면 일단 국어가 일본어가 되고요. 조선어 교육을 부차적인 것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나요? 그렇죠. 뭐 그렇게 그게 뭐 공론어를 하루아침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시간이 지나고 여러 차례 어떤 그런 교과서 개정이라든가 어떤 조선 교육령을 개정해서 4차 1940년 이때가 되면 이제 태평양 전쟁이 거의 끝마무리로 간 총동원의 시대죠. 네. 예, 그때가 되면 조선어는 완전히 교육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일본어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한반도에서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비록 이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네. 강요받아서 전부 다 이걸 써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네. 다들 쓸 줄 안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자부심. 네. 내가 왜 그렇죠. 네 언어를 쓰냐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때 다 일본어 썼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국은?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국어를 그러니까 우리 국어, 한국어라는 것을 네.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글이 원래는 경시되던 언어였지만 오히려 한글의 위치를 더 끌어올립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어 협회가 네. 주식영 선생님께서 한글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민족적인 언어 아이덴티티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런 운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죠. 영화 말모이를 보시면 이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작가들, 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때 한글로. 그렇죠. 네. 어떤 문화가 세계적인 발돋움을 하려면 반드시 문학이나 예술로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영국을 말할 때 셰익스피어를 말하고 인도와 셰익스피어를 바꾸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까? 영어, 오늘날의 영어라는 것 그리고 영어의 우수성을 증명한 바로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작가들이 나의 언어, 나의 모국어로 세계적인 예술을 써야 되겠다라는 굉장한 열망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작가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조선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사적인 이런 경험이네요. 타이완 같으면은 처음부터 언어 변경 그런 게 없고 완전히 국어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네. 게 1937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937년은 한국에서 중일 말하는 전쟁이 총동원 시기 시작될,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중일 전쟁이 시작될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총동원 시기라고도 38년 이제 할 수 부터니까요. 있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폐망할 때까지 네. 그때는 일본어가 이제 주가 된다. 네. 하지만 그 전부터 타이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한국처럼 네. 시인들, 문학가들, 또 지식인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한어 한문이라고 그대로 뭐 언어의 표현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민남어를 원래 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민남어로 한문으로 표기를 한 그런 네. 시를 그렇죠. 쓰고 그런 글을 많이 남겨서 향토 문학들이 그렇죠. 또 발생한 그렇죠.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일본어 당연히 일본어로 쓰거나 네. 심지어는 45년 이후에도 나는 일본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일본이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타이완인 아주 많으세요. 저희 가족에도 그런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대부모님은 그래서 아직도 일본어를 쓰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적 관점 그리고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시대가 우리한테 큰 오점인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역사에 반드시 그렇게 오점이 나쁘고 거부해야 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그렇게 일본어를 극복하고 조선어를 되살려서 조선인만의 예술을 만들고 싶었지만 당시의 조선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어의 단어들을 차용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네. 어법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국어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날의 한국어의 이 표현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거든요. 조선어,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사용하던 언어가 단어도 부족하고 어법도 부족했기 때문에 한문을 차용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 성장을 했고 양적인 팽창을 거뒀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거치면서 일본어도 받아들인 거죠. 지금은 영어를 통해서 영어의 생각, 영어적 어법, 영어의 논리 구조까지도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현대 한국어가 된 거잖아요. 네. 한국어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결점에 깨끗한 하얀 것은 아닙니다. 아마 모든 나라들도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때는 한국과 타이완이 같은 공통어를 썼다, 공용어를 썼다. 그게 바로 일본어였었는데 실제로 그 시기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대만 조선인. 아니요, 그렇지만 그게 조선인이 알고 보면 그 일본 지하의 조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만인 그러지만 네. 대만이랑 안 하고 그냥 일본 제국 하에 네. 대만인인데 그때도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바다 그렇죠. 건너서 유학도 다니고. 네, 편지도 쓰고 네. 잡지도 읽고. 그때는 사실 확실히 일본어로 했던 거는 맞아요. 지금 영어로 서로 통하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 참 유익했습니다. 패배토크 이렇게 해서 마십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